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갑작스럽게 피격 사망을 했고요. 이후 이뤄진 일본 참여연 선거에서 예상처럼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일본 주가는 금요일 날 이제 변동성 이후에 또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일본 경제 변화들 또 글로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 집중 분석하겠고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 주 발표됩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베 총리가 이제 피격 사망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자민당에 대한 동정표도 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참여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했는데 정치적으로 또 개헌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아베 총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좀 구실점을 잃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탄력을 받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소위 일본에서는 개헌 4당이라고 있는데요. 네. 자민당뿐만 아니라 공명당, 일본 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있습니다. 이 네 당이 현재 의석수가 177석을 확보했는데요.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6석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 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헌법 구조라는 것은 평화 헌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항입니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을 포기한다. 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고쳐서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를 명기한다든지 그리고 긴급사태 대응과 관련된 4개 항목을 교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시다의 공약인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현재 1%를 2%까지 올리는 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과 관련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좀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시다 총리 뒤에 또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은 이제 선거도 끝났고 그쪽에 동조할 수도 있겠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의 예상되는 변화들, 동아시아, 글로벌 국제 질서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기시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베에 집중됐던 보수표들을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북 선제 공격과 관련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고 어제서부터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수 세력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등장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강경파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고요. 반하나니라든지 혐한과 관련된 목소리가 커질 우려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역사라든지 그리고 영토, 징용 배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는 일본과는 좀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살 얼음판을 봄철에 걷는 것처럼 박빙열의 상황이 계속이 되는데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올해 6월 달 기시다가 자신의 경제, 재정, 운영 계획표를 발표했고요.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경기 회복 그리고 서프라이 체인망 강화를 경제정책의 제1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신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제협력, 안정된 공급체인 구축을 위해서 다장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극우 성향의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을 좀 기대도 합니다만 쉬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경제 정책이니까요. 잠깐 조금 전에 경제 정책을 좀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사실은 성장이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면초가 상황 아닙니까? 기시다 총리의 그럼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하원인 중의원 선거를 마쳤고요. 네. 이번에 상원인 참의원 선거까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 10월까지는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인기 없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국민에게 고통을 좀 분담시키는 정책, 또 인플레이션의 내성이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성장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가솔린이라든지 등유에 보조금을 주는 1조 8천억 엔의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요. 또 절전 포인트 제도라든지 물가 상승에 취약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해서 핀포인트씩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장 전략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좀 자극시켜서 상상성을 높이고 경제의 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 뒤에 여기에 대한 과실을 임금으로 돌려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추구했던 장기 금리를 억제시킨다든지 분배 위의 정책을 과감하게 금융의 유연성도 높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장 전략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해주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산소득 배중 운동을 통해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저축에서 투자라의 시대를 개막시키는 정책, 또 국채 발행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는데요. 이를 이제 민간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융정책의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은 아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유로존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만 지금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지 않고 지금 저금리이거든요. 그런 소위 이제 아베노믹스, 아베 전 총리가 했던 세계 화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면에 또 구로다 일본 총재가 있는데요. 일본 총재 교체를 포함해서 아베노믹스가 폐기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도 있습니다. 네, 벌써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아베 물빼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당뿐만 아니라 내각에 아베 주요 인사들이 등용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베 그 친동생인 키시노부 그 방위상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히키타 경제산업상이 있는데 8월과 9월 중에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일본 안에서 현재 물가 상승을 야기했던 구로다보다는 기시다의 인플레이션을 더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구로다를 압박시키기 위해서 후임자들을 지금 인선하면서 알아서 눈치껏 좀 물러서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행의 그 총재로 유력한 사람은 현재 부총재인 아마미야 그리고 전 부총재였던 니카소 히로가 유망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쁜 엔고 그리고 나쁜 고물가를 초래했던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기시다 정부의 독자적인 색깔을 내는 금융정책, 경제정책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졸속으로 유연성 없게 추진됐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치적으로야 갑자기 입지를 바꾸기는 어렵겠지만요. 기시다 총리가 경제 측면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은 변화가 나오는 것들을 이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사실 글로벌 증시 우리도 제일 주목해 보는 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아닙니까?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우리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알게 될 텐데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약간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 기대감은 있는데. 네, 현재 그 블룸버그의 마켓 그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수요일 날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는 플러스 1.1입니다. 5월 달보다는 0.1%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전년 동월 대비로도 8.8%로 5월보다는 0.2%포인트 좀 웃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FRB의 금리 인상 확률을 산출하는 그 CME의 패드 워치에 따르면
7월 그 26일부터 27일 날 FOMC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서 0.75% 금리 인상 확률이 90% 이상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요일 날 6월 그 CPI가 높게 발표되더라도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 그 6월 13일처럼 뭐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한다든지 코스닥이 4% 넘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뉴욕의 원유 선물 가격이 이제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고요. 또 LME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점이 그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장학은 저희가 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FOMC에서는 0.75%포인트,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50bp가 아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이제 100bp 얘기까지도 살짝 나오면서 부담을 줬고 지금은 이제 75bp가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물가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8월은 FOMC가 없고요. 잭슨홀 미팅. 9월에 가서 이것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뭐 금리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기 침체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간다, 뭐 거의 오는 것 같다, 또 한편에서는 아닌 것 같다, 계속 설왕설래하는데 최근의 기조는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금기어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인데요. 이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와 관련된 단어를 쓰지 않고 테크니컬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테크니컬 리세션이라는 것은 2분기 실질 GDP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의 애틀랜타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월별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매일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GDP 나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나우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분기에 1.6%보다 조금 깊은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성장이 그 2분기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3분기까지도 아무래도 성장률 위축이 불가피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상당히 인정을 한다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 침체가 와서 올면 다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거나 다시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던 경우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매우 빠르게 V자형으로 반등했다는 논거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좀 반복될 수 있을까요? 네, 뭐 테크니컬 그 리세션에 직면하여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 같으면은 이 정도가 되면은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낮춘다든지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는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하에 있기 때문에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든지 금융 완화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합니다. 뭐 물가 상승이 워낙 당면 과제니까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급 그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금융시장이 무척 긴장한 상태를 보여지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입니다. FRB의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그 파월 쇼크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하지 말라고 했는데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자 고용 해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주시장이 불안해졌는데 그때보다도 현재 스프레드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한 에너지 가격 하락이라든지 임금 상승 속도가 좀 둔화돼야지만 앞으로 그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미국 증시도 약세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특별히 이머징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전일 보니까 107, 108까지인가 올라갔던데요.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당 부분 달러 강세, 그에 따른 우리 원화세가 불가피한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13원이에요. 환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현재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3월과 6월 달 사이에 미국의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1.6%포인트 정도 뛰었고요. 우리나라의 그 3년물 국제 수익률은 1.3%로 미국보다 덜 올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0.05% 정도까지만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차가 과거에는 달러 강세 주요 요인이 됐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인해서 베어 플랫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완만하게 그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는데도 달러 강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화 약세 또 엔화 약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장기 금리 차보다는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반영하다 보니까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를 회피하는 이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든지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좀 후퇴해야 되는 시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시장에서도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좀 확대될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슈 집중 분석,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와 함께 미국의 경기 관련된 얘기 나누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